9장 재무분석입니다. 재무분석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재무제표를 봤었는데 재무제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항목들 간에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는 항목을 가지고 재무 비율을 계산하고 그런 재무 비율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 분석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분석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다면 이러한 재무 분석은 양적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무 비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7가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의 종합적 평가 방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기업이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회계보고서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밸런스 시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BS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재무 상태표는 크게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 자, 이렇게 보시면 왼편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변 쪽에 있는 항목이 바로 유동자산과 크게 비유동자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유동자산은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다 해가지고 유동성이 앞선 것들이 위에 써지게 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밑에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그러면 보고기간 말, 즉 대차 대조표 1, 결산 기말 다 동일한 표현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 혹은 회계연도라고 한다면 동일한 표현입니다. 12월 31일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정상적인 어떤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돼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 그만큼 유동자산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사용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유동자산. 자, 이렇게 비유동자산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 투자 의사결정에 따라서 비유동자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먼저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 주식 같은 금융자산들,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투자 부동산들, 특정 목적, 퇴직금이라든가 설비 확장이라든가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한 장기성 예금, 여기에도 뭐 감채 기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기업에 중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나 지배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 같은 것들이 투자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투자 자산은 고유한 영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유형 자산과 분류가 됩니다. 구분이 된다. 장기적으로 또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단기 투자 목적의 유동자산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제품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등 영업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유형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것이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독자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같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영업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 유형, 무형에 포함되지 않는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장기 선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면 유동부채로, 1년 이상이면 비유동부채로 구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상의 채무, 즉 매입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성 부채로 사채라든가 은행의 장기 차입금 같은 것들이 비유동부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종호조정 항목,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은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유자 지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주식수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본금. 주식을 액면 발행을 하지 않고 시장 가치에 따라서 발행하면 자본잉여금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조정 항목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는 어떤 자본의 성격이 결정되지 않는 임시 항목들, 그래서 이건 자본 총계에서 가감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회사가 임시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 같은 것들이 자본 조정 항목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당기 순손익을 제외한 기타 포괄손익의 누계 잔액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 외화 환산손익, 자산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유보이익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 중에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금 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 9-1에서는 한국전자 예로 한국전자에 이렇게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일정 시점이 2000X0년도 12월 말 현재, 2000X1년도 12월 말, 2000X2년도 12월 말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한국전자의 특정 연도 말을 나타내고요. 차변에는 이렇게 자산 총계가 있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자산 총계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이렇게 있고요. 비유동자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 선급비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전자의 자산을 한번 보시면 자산 총계가 X0년도에는 578억, 652억, 725억, 약 한 70억 이상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외형이 커진다는 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성장이 하고 있구나, 성장성이 있구나라고 자산 총계만 봐도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면에서 보면 유동자산은 147억, 166억, 177억 꾸준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비해서, 자산 총계에 대비해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조금씩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좌자산도 114억, 132억, 139억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9억 7,820억, 23억, 단기금융자산 86억, 94억, 85억. 단기금융자산이 X2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좀 줄었네요.
매출 채권이 18억, 17억으로 좀 줄었다가 오히려 30억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X2년도에는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도 32억, 33억, 38억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430억, 486억, 547억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투자자산도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6억, 171억, 216억 이렇게. 유형자산도 288억, 297억, 312억 계속 늘고 있고요. 무형자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과 장기선급비용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총계 차원에서는 한국전자는 큰 문제는 안 보이지만 매출채권이 2000X2년도에 17억 8천에서 30억 9천으로 좀 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차변은 받고 대변 쪽으로 이제 가서 보면 대변은 오른편이라고 했습니다. 오른편. 네. 자, 우리가 이쪽을 대변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부채와 자본총계가 있는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96억, 108억, 117억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18억, 19억, 23억 이렇게. 단기차입금 36억에서 34억으로 줄었다가 조금 증가했네요. 큰 문제는 안 보입니다. 기타 유동부채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유동부채 중에서는 29억, 28억, 26억 자산 총계가 578억, 652억, 725억인데 부채가 전체적으로 126억, 136억, 144억으로 굉장히 부채와 자본총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거의 부채 조달을 하지 않는, 물론 사채나 장기차입금이 일부 있지만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또 12억, 15억, 11억, 장기차입금 7억, 5억, 6억,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억, 4억, 5억, 기타 비유동부채 5억 3천, 3억 3천, 3억 7천. 전반적으로 부채 총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 자,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자본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자본잉여금 이렇게 있고요. 자본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조금 증가를 했네요. 이익잉여금이 443억, 509억, 554억.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를 했다는 소리는 손익계산서를 안 보고도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중에서 배당을 일부를 주고 나서 나머지가 이 이익잉여금에 쌓여 있겠죠. 자본총계도 451억, 515억, 581억으로 비교적 상당히 건전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부채, 비동부채, 자본 항목들 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 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다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우리가 경제학에서 특정 시점의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고, 특정 기간의 소득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금액은 우리가 STOCK 저량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특정 기간은 플로우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량 유량. 이 스탁 개념은 자 이렇게 잘 다시 쓰겠습니다. 스탁 개념. 요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국민소득이다. 이러면 국민소득 이러면 1년 동안 한 명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이 유량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반면에 저량 개념은 국부 같은 것들, 특정 시점에 국민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부라든가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 시점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과 같은 경우는 유량 개념, 국부와 같은 개념은 저량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플로우 개념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영업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매출액은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 혹은 용역을 제조, 판매한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어떤 취득원가, 제조원가의 개념이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생산부서와 관련된 생산 혹은 제조부서와 관련된 원가를 차감한 개념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되는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영업부서라던가 판매부서 그리고 스텝부서, 지원부서들 있죠. 경영지원 쪽 이런 지원부서들의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차감하면 영업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이란 것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영업위험이 높은 겁니다.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영업위험. 자, 여기서 금융수익 혹은 기타 수익을 더하고, 예전에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금융수익 더하기 기타 수익. 그 다음에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겠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법인세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의 순이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자, 2000X 0년도 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겁니다.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는 100만원 단위고요. 자, 매출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589억, 631억, 729억으로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원가도 423억, 468억, 553억 이렇게 좀 성장을 많이 늘었죠. 그런데 매출액이 늘은 것에 비해서 매출원가가 조금 더 많이 는 것 같은 2000X 2년도에는 이것은 비중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00%라고 하게 되면 매출 원가 비중이 지금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60이라고 잡으면 6, 7, 40인데 70%가 70% 내외 매출원가 비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X 2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70%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원가 비중이 약 한 70%. 요거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요 부분이 매출원가가 좀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원가를 구성하는 원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 그래서 뭐 매출 총이익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판관비도 좀 조금 더 증가를 했죠. 2000X 2년도에 비중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9억에서 59억, 41억으로 줄고 있습니다. 요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제다.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다. 영업이익이 준 원인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좀 늘은 부분, 매출원가 비해서 좀 늘은 부분, 요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수익에서 17억, 16억, 57억, 57억으로 금융수익이 좀 많이 났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외환 차익과 관련돼서 40억이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긴 하죠. 외환 차익. 금융비용에서 마찬가지로 외환 차손이 또 여기 발생했습니다. 7억에서 8억, 51억으로 이렇게 2000X 2년도에는 환율 변동이 많았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수익으로 항목들 있고요.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92억에서 86억, 59억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줄었습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기업이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거부사채 같은 것들을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했을 때 주당 순이익을 가상으로 산출해서 희석 주당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국전자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일단은 매출원가와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2000X 2년도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은 딱 일관 그냥 한번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부터 보겠습니다. Statement of Cash Flow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조성한 현금과 사용한 현금의 내역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는 기초의 현금과 기말의 현금을 비교해서 현금 흐름의 변동 원인이 무엇인지, 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을 살펴봅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현금 결제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부터 현금의 유출입에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보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나누고 여기서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증감,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기초에서 증감을 순증감을 더해서 기말의 것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표를 한국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한국전자의 현금 흐름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간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2000X0년도, X1년도, X2년도, 3개년도 것을 받고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 투자활동으로 인한 것, 재무활동으로 인한 것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부터 한번 보시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을 통해서 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반영을 하고 이자의 수치, 이자의 지급, 법인세 납부액까지 고려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자는 128억, 132억에서 2000X2년도에 100억으로, 106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 준 원인은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큰 영향을 차지하고요. 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도 좀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이자의 수치, 이자의 지급은 별로 법인세 납부액은 오히려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영업이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우리가 투자활동의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은 돈이 유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출이 많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들이 대부분이고요. 마이너스 104억 마이너스에서 96억, 92억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이런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의 갭을 메우는 것이 재무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4억, 마이너스 25억, 마이너스 1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유입액과 유출액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플러스 10억에서 플러스가 좀 줄었죠. 플러스 3억 3천이다. 기초의 금액은 이렇게 됐었고 증감을 반영해서 기말의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억 7,800, 20억 2,700, 23억 6천 요 금액들은 앞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9억 7,800, 20억 2,700, 23억 6천 대차제표 재무상태표에 현금인 현금성 자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여주게 됩니다.